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에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파업입니다.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단체로 일을 멈추는 걸 뜻하죠. 뉴스에서 어느 기업이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 좀 아찔하긴 합니다. 그게 또 소비자들에게도 불평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고 기업 내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그게 또 갈등이 이어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도 좀 이런 것도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장은선님, 저희 병원도 파업을 했었지요 라고. 병원에서도 파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병원에서는 또 사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직종의 일들을 또 하고 계시니까요. 3000 쓰시는 분은 대기업 파업은 좋게 보지 못하는 대기업의 파업을 좋게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임금 많이 받고 하면 좋겠지만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파업할 때마다 단가 인하 압박이 들어옵니다라고. 중소기업에서 파업은 그림의 떡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현실이죠. 9993님은 울산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만 임단협 때마다 합의가 되지 않아서 파업을 엄청 많이 했었죠. 파업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보내주셨고요. 김유진님은 늘 목소리만 듣다가 화면 청취하고 계시다. 오늘 처음으로 KBS 콩 혹은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5152님 성공예감 청취는 하루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답 농성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파업인데 성공예감 청취자분들은 파업과 태업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집안일 파업하고 싶다고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벌써부터 좀 걱정이 드시죠. 그래도 뭔가 좀 체력 잘 안배하시면서 또 간소화할 수 있는 것도 간소화하면서 편리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열려 있고요. 제가 다 불러드리지 못하더라도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이 나갑니다. 오늘 증시 상황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낙폭이 더 커졌네요. 코스피가 1.9%, 거의 2% 가까이 내려가면서 3,405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3,400 문턱까지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46% 떨어진 840선에 걸쳐 있네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삼성전자가 2.5%, SK 하이닉스가 4.5% 빠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2.9%,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5%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그 두나무를 흡수합병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다라고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추진이 된다라는 뜻이고 어제 11%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1.7% 추가로 상승하고 있네요. 한화오션을 비롯한 조선주도 오늘은 2%대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번 더 봐야죠. 1411원. 1411원으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최근에 더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K푸드 정말 잘 나가고 있죠. K콘텐츠와 엮이면서 K푸드의 수출도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식품 수출액이 9조 4천억 원. 사상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면 산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라면 좋아하세요? 많이 드세요? 라면 좋아하죠. 네. 일주일에 한 몇 번이나 혹시? 일주일에 한 2.7회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2.7회면은 거의 이틀에 한 번은 이틀에 그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오, 많이 드시네요. 네. 우리나라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연간 78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평균을 좀 높이는 게 웃겨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라면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63년 전중윤 회장님이 창업한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인스턴트 라면이 출시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뭐 정론입니다. 이분 전중윤 회장 이분도 사실 살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거리 많으신 분이신 게 오. 이분은 원래 공무원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요? 공무원 하시다가 그 공무원을 하시면서 익힌 여러 가지 일로 이 공무원 일하기보다는 그냥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보험 회사 쪽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보험맨이셨던 분입니다. 보험 업계에서 원래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야. 그래서 일도 잘하셨어요. 오. 꽤 좋은 자리까지 성공을 하셨어요. 아, 근데 그러다가 창업을 해가지고 나도 나만의 회사를 차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식품 사업을 시작하신 그런 분이신데 야. 이게 이분이 이제 60년대 사업 시작하셨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런 분이 나오기 좀 힘든 환경이죠. 요즘에는 공무원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기업으로 넘어간다 뭐 그런 일까지는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밑바닥에서 자기가 창업을 한다 이런 거 창업까지. 생각해 보기 참 어려운데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라면 산업을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네. 50년대 60년대 어떻게 보면 급변하던 시대에 좀 상징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일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식품왕 사업 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찾아보면 이거 약간 지금 좀 라면 생각하셔서 군침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렇기도 하지만 약간 좀 목이 메이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네. 하루는 네. 서울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인 거리에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가지고 뭔가 음식을 먹으려고 되게 좀 애를 쓰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건 무슨 음식을 팔길래 오.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맛있게 먹나 네네. 싶어가지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50년대 말 60년대 초 이럴 때 유통되던 요즘으로 따지자면 거의 음식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길거리 음식. 뭐 옛날에 얘기하던 약간 뭐 유엔탕 뭐 이런 식으로 팔던 막 그런 막 아주 뭐 요즘으로는 그런 음식 유통하면 요즘으로는 불법일 겁니다. 그런 건데도 이 가격이 싸고 사람들이 워낙 배고프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음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 보고 야 이거 고국의 현실이 너무나 처참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뭔가 되게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식품 사업 쪽에 뛰어드셨던 거죠. 이분이 원래 보험회사에서 좀 성공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일본에 출장을 가실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되게 유행하던 그런 인스턴트 음식, 일본의 좀 문화를 되게 바꾸고 있던 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958년에 일본의 안도 모모쿠라는 뭐 일본에서는 이분이 뭐 라면 왕이다, 세계 라면의 시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안도 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1958년에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해가지고 치킨 라멘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기 시작한 게 인스턴트 라면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유통되기 시작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0년대 초 무렵이 되면 이게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중윤 회장이 일본 출장 중에 이거를 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일본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라면이 탄생한 거죠. 이 라면의 시작, 라면의 뿌리를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라면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면은 뭐 국수라는 뜻의 면일 텐데 예. 라는 뭘까요? 이거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부음 법칙으로 나면도 아니고 그죠? 라면이라고 하는데 라가 뭘까요? 굉장히 사실은 되게 이상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이 전중윤 회장 시대에 만든 상품명에서 쓰였던 표현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하나의 단어가 된 좀 특이한 말입니다. 상품명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이던 말이니까요. 원래 일본에서 라면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라멘이라고 하던 음식은 한자어를 이제 일본식으로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한자어 단어가 뭐냐라고 찾아보면 이게 참 이상하고도 참 모순적인 게 랍면이라는 한자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라멘이 이제 라면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면은 국수라는 뜻이고 그러면 랍이 무슨 랍자냐라고 하면 납치한다라고 할 때 납자거든요. 그 이상하잖아요. 무슨 납치하는 국수 뭐 이상하잖아요. 면발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왜 라멘, 랍면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냐면 네.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멘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인스턴트 아닌 라멘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본식 라멘 이런 가게 가보면 인스턴트 라멘이 아닌 일본식 라멘이라는 걸 팔지 않습니까? 그냥 그 가게에서 직접 끓여주는 그렇죠. 거. 네, 그게 옛날부터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라멘이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중국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교나 뭐 중화요리 가게, 중국 식당에서 판매하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런 면의 특징은 뭐냐면
랍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납치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땡겨서 면을 만들어내는 게 이 음식의 가장 특징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람면이라고 하는 일본 음식은 참 모순적이게도 요즘은 그게 인스턴트 음식의 대표인데 원래는 이게 수타면이라는 뜻으로 손으로 면을 뽑는다라는 뜻으로 랍면이라는 말을 일본에서 쓰기 시작했고 그게 라멘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로 건너와가지고 라멘이라는 말을 그냥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본 말 같잖아요. 그래서 면이라는 말은 이게 국수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자어 발음에 면이라는 발음을 그대로 살리고 앞에 라는 좀 이국적으로 일본어식의 발음에 라를 그대로 남겨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라면이라는 표기가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인스턴트 라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원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비슷한 인스턴트 라면이 팔릴 때 다 라멘이라는 일본식 표기로 많이 진열이 돼서 팔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요즘은 새로 설치하는 매장일수록 외국에서도 이 라멘 코너를 예전처럼 RAMEN 라멘이라고 안 쓰고 RAMYUN 라면이라고 쓴 다음에 거기에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들도 같이 전시해 놓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전했어요. 역전.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좀 뒤집은 역전한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 전중현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식품 회사를 경영을 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약간 식용유 회사 같은 거, 기름 만드는 회사 이런 사업을 먼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사업체를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은 라면 튀기려면 기름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관련이 깊은 방향으로 출발하신 거죠. 네. 그렇게 했다가 이 라면 산업이 더 잘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들여온 이 라면 사업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 재밌다. 이 전중현 회장이 이게 일본에서 인기 있는 걸 보고 또 네. 우리나라의 어떤 요즘에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것도 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될 거다라는 기대도 좀 품었었는데 생각만큼 처음에 출시할 때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낯설게 생각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멘이라는 게 원래 있었으니까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걸로도 있었으니까 그거를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손을 뻗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라면이라는 게 뭐야?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집에서 밥 먹어야지. 흰쌀밥이 최고지. 낯설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맛도 좀 낯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일본 라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 라면도 그렇고 이 닭고기 맛 육수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원래 닭고기 육수를 써서 만드는 중국 요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스면 같은 것들. 그래서 그게 원래 일본 라면의 주류였기 때문에 인스턴트 라면도 그걸로 출발했는데 그런 식의 면 요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초창기에는 이 라면이라는 상품명을 글자로만 보고 이게 끝자가 면자로 끝나니까 무슨 옷감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순면 100%짜리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라면인가? 약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로 되게 익숙치 않아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팔렸다고 합니다. 순면 라면. 그렇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팔려가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고 있었는데 196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한 2, 3년 이렇게 버티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강력하게 이 혼분식 장려 운동 분위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쌀이 너무 부족한 상황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쌀값을 좀 안정화시키려면 사람들이 쌀만 먹는 게 아니라 밀가루도 좀 많이 먹어줘야 된다. 밀가루는 수입도 많이 되고 원조로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밀가루로 배를 채우기 시작하면 쌀값이 좀 안정될 거다라고 해서 당시에 무슨 혼분식 장려를 위해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강제로 좀 시키기도 하고 웅변 대회 이런 것도 막 열고 분식을 먹자, 밀가루 된 음식을 먹자라는 걸 되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밀가루 많이 먹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밀가루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만한 게 또 딱히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떡볶이 이런 것도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라면이 밀가루 음식으로 먹기에 좀 만만한 음식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기를 많이 얻기 시작했고 그렇게 라면이 각계각층에 이렇게 많이 스며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라면 먹을 때 이 한국인들 입맛 때문에 아마도 그랬겠죠. 한국 사람들 짜장면 먹을 때도 고춧가루 뿌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라면 이게 나온 제품은 이 치킨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닭고기 육수 베이스에 그냥 이 삼삼한 그런 맛의 라면이었지만 거기에 고춧가루 뿌려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일설에는 정치권의 되게 고위층에서 이 라면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고춧가루 항상 뿌려서 먹는데 좀 더 아예 이거를 탑재해가지고 아예 제품 출시하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운 라면. 아마도 실제로 그런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상에서 이 정치권의 높으신 분들로 라면 먹을 때 고춧가루 뿌려 먹는다라고 하면 매운 라면이 좀 잘 팔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뿌리였던 일본 라면하고는 굉장히 다른
매운맛 라면이 60년대 중반에 탄생하게 되면서 한국 라면은 일본 라면하고 좀 완전 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고요. 그 후로 무슨 뭐 소고기 육수 베이스의 라면이다, 뭐 라면의 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뭐 볶음면처럼 나오는 라면, 무슨 뭐 곰탕 맛 라면, 뭐 해물 맛 라면, 약간 우동 느낌 비슷한 라면, 가지각색의 라면들이 그쵸.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1980년대에 웬만한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 식품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하면 라면 사업에는 다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대봤을 정도로 라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가운데 라면 산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라면 소비량도 굉장히 많은 라면 대국이 되었고요. 라면 생산량, 수출량에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렇죠. 거대해진 이 라면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요즘에 해외에서 진짜 미국 사람들도 라멘이라고 안 하고 라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왜 김치를 외국 사람들이 기무치라고 발음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라멘을 라면이라고 하면 참 기분 좋죠. 근데 우리 수출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아까 그 전중윤 그 창업 회장이 네. 만들었던 그 회사가 이제는 식품 회사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그 회사가 주식이 너무 빨리 오른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랑 비슷하다라 그래서 뭐 면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이야기 있었었죠. 면비디아, 삼비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 말씀하신 그 회사가 처음 창업해가지고 공장 세웠을 때 서울 성북구의 하월곡동 쪽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예. 거기서 사업을 했었고 그러다가 거기에 사업 부지가 좀 부족해져가지고 도봉구에 공장을 크게 세워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도봉구 공장을 꽤 오래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 흔적이 좀 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현재 세계 라면 문화의 발상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라면 문화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그런 흔적이 좀 안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옛날부터 이 성북구에 털을 잡고 운영해 오던 회사인데 이제 재개발도 하고 회사도 커져가지고 지금 사무실 새로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회사 본사도 뭐 서울의 명동 쪽으로 옮긴다라는 이야기가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라면 문화의 발상지는 성북구, 도봉구 이쪽인데 뭔가 그거를 좀 기념할 수 있는 뭐가 남아 있어도 좀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엔 또 그 밀양에서 네. 공장 엄청나게 늘리고 그렇죠. 거기서 네. 또 수출 엄청 나가고 있고 네. 아 재밌습니다. 그 1920님이 예전에 그 삼 무슨 라면 처음 나왔을 때 한 개 2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상자에 50개였던 것 같아요. 네. 옛날 기억 떠올려 주셨고 이정옥님은 라면이 비싸고 귀하던 시절에 7 식구가 라면 2개에다가 국수를 많이 넣고 한솥에 끓여 먹던 기억이 나네요. 김주원님은 왜 등산 가시는 분들은 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드실까요? 아 배고파집니다. 몇 가지 속설을 과학적으로 좀 한번 대답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양은 냄비에다 끓이면 더 맛있다 이런 속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정말 맛있는 겁니까? 느낌인 겁니까? 아 이거는 사실 되게 이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양은 냄비로 라면을 끓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무슨 황당한 얘기냐 싶겠지만은 우리 끓여 먹는데 이게 좀 불가능한 게 이게 이상한 게 우리가 양은 냄비라고 흔히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냄비거든요. 양은 네. 냄비가 아니에요? 예, 양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구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아연하고 니켈을 넣은 그런 합금 재료를 양은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런 재료를 양은이라고 했는데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 진짜 양은으로 만든 양은 냄비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양은 냄비라고 하는 건 다 알루미늄 냄비입니다. 근데 왜인지 모르게 옛날에 그러니까 양은이라고 이름이? 봤던 재질하고 재질이 좀 비슷해 보여서 그냥 양은 냄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그냥 퍼져서 굳어졌겠죠. 우리가 요즘 색깔도 누런색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근데 원래 그게 그 코팅 벗겨지면 안에 알루미늄 딱 알루미늄 같은 색깔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알루미늄 냄비고요. 예, 양은 냄비를 냄비로 만들어진 걸 구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고 알루미늄 냄비로 그러면 뭐 그건 감안하고 명칭이 좀 특이하다는 건 감안하고 알루미늄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맛있느냐 맛 있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뭐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도 돌솥 비빔밥이 좀 더 뭐 맛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찌개 같은 거 먹을 때도 뚝배기에 끓이면 더 맛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유가 이 열을 얼마나 잘 발산하느냐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발산하느냐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빨리 달궈졌다가 빨리 열을 발산하면서 식는 게 있고
그거보다는 좀 천천히 달궈졌다가 오랫동안 그 열을 머물면서 천천히 좀 식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따뜻함, 온기가 어느 정도로 전달이 됐다가 먹을 때는 또 어느 정도로 사그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그 먹을 때의 맛 느낌이 달라진다라고 해가지고 예. 어떤 거는 뚝배기를 써야 되고 어떤 거는 뭐 돌솥을 써야 되고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의 선호가 있는 건데 알루미늄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열 전도도가 높은 재질로 유명한 재질입니다. 쉽게 달아오르고 좀 쉽게 열이 발산되는 편인데요. 아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질이 좀 없잖아요. 잘 안 달아오르는 재질이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예. 나무는 이런 정도가 보통 1 이하로 봅니다. 0.4, 0.5, 0.6, 1 이하로 보고 철 계통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을 전도하는 정도, 열 전도도가 수십 단위로 많이 봐요. 작을 때는 한 2, 30, 40 많이 좀 빨리 달아오른다 싶은 거는 한 7, 80 이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근데 알루미늄 재질은 보통 200 이상 봅니다. 오. 그러니까 훨씬 더 열을 빨리 받아서 빨리 달아올랐다가 그 또 열을 잘 발산하는 재질이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라면을 익힐 때도 사방에서 이 냄비 전체가 달구어지면서 열을 팍 줘가지고 익혔다가 먹을 때는 또 그게 싹 빨리 식으면서 그때 먹는 그 맛이 제 맛이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텐데 그거를 마치 비빔밥은 돌솥이 맛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 차이를 누가 특수하게 감지를 한다면 그게 더 맛있다라는 이 맛이라는 건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감성의 영역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네, 왜 그럴 수 그 있습니다. 네. 이른바 양은 냄비라고 하는 정확히는 네. 알루미늄 알루미늄 냄비도 냄비. 사실은 좀 더 찌그러져 있어야 맛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김치찌개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안진수님이 노란색 양은 냄비로 끓여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이 지워져요. 그건 알루미늄이 일부 섭취되는 거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알루미늄이 그게 코팅이 벗겨지고 나면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산성이 강한 재질의 음식을 담아서 먹는다라고 하면 알루미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체로 뭐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뭐 기준치보다는 좀 낮은 것 같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2855님이 음식은 거지처럼 먹어야 맛나 보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꼭 라면 먹을 때 있잖아요. 옆 사람이 후룩거리면 야 너 이렇게 교양 없게 라면 이렇게 소리 내면서 먹냐 그러면서 나도 막 먹고 싶고 먹을 때 정작 나도 소리 나고. 갑자기 그 말씀해 주셔서 좀 죄송합니다. 그 예.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하자면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컵라면 먹을 때 예. 어떤 분들은 그 컵라면 그 뚜껑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렇게 말아가지고 약간 꽃갈. 앞접시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덜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제 맛이죠. 그게 되게 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먹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걸 보면 되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딱 모습을 그 보면. 뚜껑 꽃갈로 접어서 여기에다 나 한 입만. 이거 국룰 아닙니까? 그 용도로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뚜껑을. 아 재밌다.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게 스프를 먼저 넣어야 맛있어진다. 네. 아니다. 면을 먼저 끓여야 한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것도 아닙니까? 일단 곽 작가님은 어떻게 드세요? 저는 사실은 스프 먼저 넣는 편인데요. 저는 사실 물에다가. 거의 동시에 넣는데 스프를 조금 더 먼저 넣는 편입니다. 뭐 달리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저는 라면 좀 대충 끓이는 편인데 면 넣고 스프를 넣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예. 떠 있는 면 위에 스프가 다 올라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위에서 굳어. 좀 신경 예. 안 쓰면서 하다 굳어. 보면 예. 그럴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미연에 예방하고자 스프를 먼저 털어놓고 바로 그다음에 면을 집어넣는 식으로 하는데 예. 권장하는 방법은 사실은 면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스프를 살살 넣는 방법을 더 권장한다라고 합니다. 라면 회사에서는 그걸 어차피 같은 순간에 뭐 차례대로 넣는다고 하면 면 먼저냐 스프 먼저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해요.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그 느낄 정도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면을 먼저 좀 권유를 하는 게 예. 그 끓는 그 상태에 따라서 끓을 때의 그 정도에 따라서 보통 물이 좀 끓을까 말까 하고 있을 때 작은 가루 같은 걸 넣으면 갑자기 확 이렇게 거품이 온도가 올라오면서 올라오죠. 푹 예. 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루를 먼저 넣는 건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또 너무 팔팔 끓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스프하고 면을 그다음에 좀 나중에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끓고 있을 때 스프를 먼저 넣어 놓으면 스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향을 가진 이런 게 끓는 동안 어느 정도 날아가게 된다라는 걸 가정하고 라면을 디자인한 건데 그 이상으로 많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건 면 먼저 넣고 스프 넣어라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둘 다 동시에 넣고 조리해야 되는 시간만큼 끓인다라고 하게 되면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후남님이 1년에 라면 10개도 안 먹는데 듣고 있으니까 라면 먹고 싶네요. 이게 전염이 됩니다. 한 3주면 10개 먹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면비디아 이런데 이제 주가에도 좀 이제 영향을 주시는 건 아닙니까? 네. 많이 드셔가지고. 네. 자, 이게 또 하나가 라면은 꼬불꼬불합니다. 이게 네. 국수나 스파게티 면처럼 네. 직선이 아니고 그렇죠. 왜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걸까요? 일단 요즘은 현대 라면은 그게 라면의 기본 아이덴티티로 너무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만들어야지 라면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약간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을 그냥 국수나 파스타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꽉꽉 눌러 담아서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그대로 만약에 끓인다. 네. 그대로 그냥 넣어서 끓인다. 대충 끓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면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상태로 차곡차곡 포개져 있는 상태에서 물에 넣었는데 면 몇 개가 앞으로 움직이나 뒤로 움직이나 옆에 있는 면들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되죠. 네네네. 그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끓이면 면끼리 서로 들러붙기가 쉽습니다. 음. 그래서 좀 신경 써주면서 파스타 면 같은 걸 좀 끓여야 되죠. 근데 라면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면 잘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면이 앞뒤로 조금만 움직여줘도 서로 겹치는 면에서 싹 어긋나 버려요. 예. 그래서 면이 대충 끓였을 때 덜 붙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이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용적인 다른 이유도 몇 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초창기에 이 라면 포장할 때 네. 라면의 포장 비용하고 운송 비용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 라면 1인분으로 식사가 될 정도의 양을 포장을 하려고 이거를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 라면을 좀 구불구불하게 넣어야지 같은 포장 기계 속에서 양을 좀 많이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비용을 좀 절감하는 작은 포장으로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최근에는 이거 라면 업계에서 좀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길쭉하게 라면이 길이가 꽤 깁니다. 면발을 이거를 이러는 거 실험으로 이걸 알아내기는 쉽지 않은데 이 제조하면서 계산하시면서 계측된 결과를 보면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면을 쭉 한 가닥으로 다 이어서 쫙 늘려 놓으면 한 40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한 12층, 13층 그 정도 높이가 됩니다. 라면이 그래서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선으로 잘라가지고 포장을 해놓으면 예. 국수 같은 경우에 소면 같은 경우에 이런 일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데 좀 부러지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러지거나 이렇게 충격 때문에 이렇게 꺾이거나 이런 그쵸, 일이 그쵸. 발생하기 쉬운데 라면을 구불구불하게 나와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약간 스프링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충격을 좀 더 잘 버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유통하기에도 구부러진 형태가 모양을 파손을 견디기에 좀 유리하다라는 것도 구불구불하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6819님이 라면 머리 저의 젊은 시절 모양이었다고. 그리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정옥님이 창문 열고 계신 것 같은데 아파트에 라면 냄새 올라오네요. 이게 듣고 계신 분들 벌써 끓이시는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근데 이게 꾸불꾸불한데 또 그게 더 특이한 게 쫄깃하단 말이죠. 아, 네. 이걸 쫄깃하게 만드는 것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단 라면 생산하는 공장에 가보면 네. 일반적인 국수 뽑아내는 기계 그냥 쭉 뽑아내는 식으로 잘 안 만들고요. 네. 라면 밀가루하고 일단 배합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물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보통 어느 정도 양념을 한 물로 반죽을 합니다. 기본 양념을 말하자면 약간 밑간 같은 거죠. 네. 기본 양념을 한 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면을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면을 이렇게 쭉 펴요. 판판하게 말하자면 약간 칼국수 만들 때처럼 면을 쫙 펴니다. 그래서 약간 장판 공장에서 장판 나오듯이 면판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 공장에서는 흔히 면대라고 하는데 네. 면대가 이렇게 줄줄줄 나오면 그거를 이제 자르고 면발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지고 네. 면을 쫙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증기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찝니다. 그래서 라면을 흔히 이제 뭐 튀긴 면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 유탕면이라고 유탕처리면 유탕면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라면을 익히는 기본 단계는 사실은 튀기는 거는 나중 단계고요. 기본적으로는 찌는 게 일단 기본 단계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대충 면 요리로 만들어서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익혔겠네요. 이거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먼저 전처리를 했을 때 그 쫄깃하면서도 말랑한 그 촉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한 다음에 한번 찐 다음에 그 다음에 튀깁니다. 150도 정도 온도로 튀겨가지고 그 다음에 튀긴 다음에 요즘 대형 라면 공장에 가면 아까 뭐 우리나라에 지금 새로 증설된 공장으로는 정말 큰 공장이 밀양에도 생겼고 네. 전통적으로는 구미 공장도 되게 큰 걸로 유명했고 아까 전중현 회장님이 세운 이 회사에서는 강원도에 이분 강원도 분이시거든요. 이분 전중현 회장 이분이 그래서 강원도에 무슨 대관령 쪽에 목장도 하나 뭐 크게 이분 회사에서 차리시고 해줬죠. 네. 이분 강원도 분이신데 그래서 이 공장 원주에도 되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라면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공장이 되게 큰 규모로 생산을 해가지고 고속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분당 라면이 100개씩 나오거든요. 네네. 라면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하나씩 뚝뚝뚝뚝 나옵니다. 라인 하나에서. 야. 그래서 요즘에는 엑스레이 같은 걸로 라면 속에 이물질이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데 대체로 자동 검사 시스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라면 공장에도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오, 카메라 같은 걸로 라면하고 그다음에 라면을 다루는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거 촬영을 해가면서 혹시 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감지되지 않는지, 라면의 면의 모양이나 스프의 모양이 똑바른지, 포장이 정확하게 밀봉되어 있는 모양으로 딱딱 나오는지 이런 거 요즘에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다 검사를 하면서 균일한 품질로 또 안전한 품질로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최경미님이 구미에 라면 축제 있다고 매번 대박이로. 이 라면 축제는 어느 지역에서 해도 늘 대박 날 것 같은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근데 이제 저는 구미시 같은 곳에서 이거 참 생각 잘했다라고 오. 생각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라면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성북구, 도봉구 이런 데가 사실은 시초인 곳이고 네네네. 강원도 이 전중현 회장도 강원도 연고지 예. 있으신 분이고 강원도 원주에서 라면 공장이 진짜 오래 지금도 가동되고 있고 진짜 오래 가동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약간 그 지역의 특성 유산이다라고 하면 뭐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무슨 뭐 건물이라 어떤 무슨 축제 뭐 이런 거만 이 도시의 개성이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근현대의 산업 발전과 함께 등장한 것도 그 도시의 좋은 개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주 같은 도시가 구미시에서 라면 축제를 먼저 선점한 거에 약간 이렇게 좀 밀린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아쉽죠. 원주 시민 입장에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이, 다른 지역 어디서든 또 할 수 있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런 축제 가서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라면을 먹는 게 더 맛있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제주일자 오래되지 않은 게 조금 더 뭐 맛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 중간에 저희가 잠깐 라면 한 그릇 좀 하고 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고 뉴스는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고 우리 곽재희 작가와 이야기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 출석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기능 분리 내용의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법안이라며 의사진행방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설명회를 갖고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간의 장애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 달러, 약 490조 원은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일본 수준으로 투자액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백통현님이 식탁 위 라면 한 그릇에 우주의 만물, 과학이 담겨 있다고 보내주셨고 아까 우리가 그 구미에 그 라면 축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목님이 원주에서도 라면 축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죠. 김범철님은 익산에는 라면 박물관이 있어요. 익산에도 라면 공장 큰 곳 있죠. 네, 맞아요. 봐봐요. 전국적으로 해도 된다니까요. 네, 사실 안양이나 안성 같은 데도 또 라면 공장 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고 요즘에는 라면 공장이 우리나라 회사의 라면 공장이 뭐 미국이나 폴란드 이런 데도 막 생기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폴란드 무슨 뭐 바르샤바 라면 축제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시간이 계속 흐른다 보면. 1205님이 스위스 알프스에서 우리나라 컵라면 먹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라고. 이게 어디 바다 낚시 가서 배 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산 정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 가서도 맛있고 동남아 가서도 맛있고 어디서 먹어서도 맛있는데 근데 사실 라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프입니다. 네. 이 스프도 되게 과학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스프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네. 라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그게 맛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거니까. 예. 사실은 수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좋은 스프를 만드느냐를 가지고 그거를 최고의 기밀로
이거 뭐 기술 싸움이나 약간 뭐 스파이 뭐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 라면 스프와 관련된 이런 그 정도예요? 문제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도 라면, 베트남 이런 데서도 이런 즉석 라면 같은 형태의 제품들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이런 라면 스프 제조 공법도 그렇고 그 라면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의 배합비를 놓고도 그렇고 정말 어느 업계 못지 않은 그런 첨단 기술 전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이 라면 스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은 우리가 다른 무슨 국물 음식 만들 때처럼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찌개 국물이나 사골 국물 그런 데 만드는 것처럼 국물에다가 이 재료를 넣고 끓여가지고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예. 그러니까 끓이면서 그러니까 가열을 해가면서 국물을 우려낸 다음에 그거를 스프로 사용하는 국물로 사용하는 예. 그건데요. 근데 그 국물을 그대로 통으로 포장해가지고 라면에 같이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라면 스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다 건조를 해버리죠. 건조를 해가지고 물기는 다 빼버리고 그 남아 있는 성분만 모아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가루 같은 형태가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흔히 이제 분말 스프다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라면 스프 재료로 넣어서 제품을 만들죠. 이게 참 이것도 우리나라 말에 들어와 있는 말 중에 좀 특이하고 네. 뭐랄까 이상한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스프란 말이 스프라는 원래 뜻도 이제 뭐 수프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그쵸. 공식적으로 외로를 표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라멘이라는 게 원래 일본에서 유래한 거고 하다 보니까 라면 스프 쪽에서는 이게 좀 스프라고 표기한 게 좀 관행이 돼 있죠. 이 외국인들이 이게 원래 그 스프야라고 하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스프냐고. 스프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역으로 흘러들어가지고 요즘은 가끔가다 무슨 이런 식당 같은 데 가서 수프 메뉴를 준비를 하는 데 가보면 그걸 스프라고 그냥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그냥 스프라고 하면 너무 라면 스프 같은 느낌 나니까 약간 좀 더 뭐랄까 외국스럽게 발음한다고 습은 뭐 드릴까요? 약간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 그래요? 습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 계신데 되게 좀 이상한 발음이죠. 발음이 꼬아져서 이상하게 굳어진 그런 발음인데 원래는 수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에서 표기했는데 예. 라면 업계에서 돌아가서 생긴 말인 이 스프라는 말이 그러네요. 이상하게 좀 굳어진 상황입니다. 라면 스프에서 좀 재밌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동글동글한 이상 고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먹으면 좀 고기 맛 비슷한 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씹는 맛. 그거는 가끔 이제 진짜 고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 라면에 들어가는 그 동글동글한 고기 같은 맛이 나는 그건 보통 고기는 아닙니다. 보통 그거는 콩으로 만든 고기 질감과 맛이 나는 콩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그런 성형된 거를 넣는 겁니다. 고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섞고 뭐랄까요? 있었네요. 채식주의자용 고기 같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재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콩기름 같은 게 대량 생산되면서 콩에서 기름을 쫙 다 빼내고 나면 남은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처치하기가 곤란이거든요. 그게 맛도 그냥 콩으로 먹기에는 맛이 이상하고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되게 사용할 곳이 없는 물질인데 그런 걸로 그런 콩고기, 콩을 재료로 한 고기 비슷한 맛이 나는 거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라면에 흔히 들어가는 동글동글한 것도 콩 재료로 만드는 게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라면에 요즘에 쓰는 말로 보면 뭐 건더기 스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뭐 파라든가 뭐 채소 같은 거 이런 게 따로 있는 거. 딱 말라붙은 모양으로 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물에 넣으면 물에서 딱 불어나면서 꽤 그럴듯하게 진짜 야채를 송송 썰어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신기하다. 불어나면서 원상 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만드는 방법도 사실은 상당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게 그냥 건조해서 만든다라고 할 때 그냥 보통 건조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열풍 건조 뜨겁게 해서 막 말리는 거 오징어 말리듯이 뭐 그런 거 많이 생각할 텐데 뜨겁게 뭔가를 말리게 되면 그 열기 때문에 자연히 그 물체가 변형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분말 형태의 가루 스프 만들 때는 뭐 좀 변형되고 물체 모양이 다 어그러져도 어차피 이게 뭐 다 가루로 만들 테니까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로 건조를 뭐 시켜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겉 모양을 유지하면서 물에 다시 넣고 끓이면 원 상태가 복귀되는 모양을 좀 보고 싶을 때는 뜨겁게 건조하면 이게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이거 참 생각하기 쉽지 않은 방법인데요. 예. 근데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결 건조라고 해가지고 동결 건조. 오히려 얼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 황당하죠? 얼리면 안 마를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꽁꽁 다 얼려버립니다. 꽁꽁 얼려버리면 일단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예. 그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압력을 점점 낮춥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면 압력을 낮추면 끓는 점이 낮아지면서 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도 끓게 된다. 뭐 이런 거 배우고 과학 시간에서는 흔히 하는 이야기로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에 가가지고 밥을 지으면 그죠. 물이 좀 빨리 끓기 때문에 밥이 좀 설익기 설리고. 십상이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산에서 여행 가서 밥 지었을 때 밥맛 없는 건 그냥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 높은 산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기 때문에 핑계 대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원리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라면 공장에서는 기압을 정말 낮춘 데다가 네. 이 꽁꽁 얼린 식재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그 물기가 다 끓어서 올라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습기만 쭉 빠집니다. 그게 그래서, 동결건조. 예, 그렇게 해서 동결건조, 그 건더기 스프 모양을 만들고 동결건조 기술이 요즘에는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뭐 이런 라면 건더기 스프뿐만 아니라 약간 뭐 과자 같은 용도로 먹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채소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거 그런 거 잘게 썰어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약간 무슨 이런 칩처럼 드시라 네. 감자칩처럼 드시라라는 제품도 요즘은 동결건조로 만든 제품들이 꽤 나올 정도로 요즘 여기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죠. 야, 스프 안에도 과학이 있네요. 그리고 이 스프라는 게 참 이게 마법을 가끔 부리기도 합니다. 정말 그 음식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몰래 라면 조금 이제 스프를 넣으면 기적의 가루라고 하죠. 예. 살아나죠 맛이. 네. 그것도 신기해요. 종류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 여름에는 특히 이제 비빔면 많이 드시고 네네. 요즘에는 그 매운 라면 이것도 일종의 비빔면 종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는 분말 스프 아니고 액상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액상 스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풀어지죠. 물이나 아니면 다른 거하고 섞었을 때 금방 풀어져 가지고 뭐 끓이거나 이렇게 안 해도 바로 그 맛을 다 스며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끓이지 않고 섞어서 먹을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가루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액체가 다 사라지기 전에 수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게 액체 상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스프 형태로 굳히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운맛이 좀 잘 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운맛이 나는 그런 류의 즉석 라면, 인스턴트 라면 같은 경우에는 액상 스프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액상 스프가 뭐 지금은 웬만히 뭐 어지간한 음식에 뭐 여기저기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비빔면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유명한 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브랜드에서 액상 스프 이런 기술 처음에 개발할 때는 요것도 상당히 좀 첨단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들 고민했던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라면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쌓아놓고 유통을 할 수가 있다. 집에서도 오랫동안 쌓아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음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는 게 라면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라면이 상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이 수분이 거의 없게 건조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라면을 튀기는 이유도 라면을 튀겨서 이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튀기는 것도 있지만 튀기면서 수분을 다 날려보내가지고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쓸면서 음식을 변질시키는 게 썩는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음식이 상한다라고 하는 과정이 다 그런 미생물로 인한 과정인데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인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건조를 해가지고 라면을 오래 보관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말 스프, 가루로 된 스프도 물기를 다 빼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스프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인데 액상 스프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물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액상 스프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안 썩고 오래 보존한다라는 게 초창기 개발할 때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상 스프 처음 개발할 때는 최대한 세균이나 곰팡이가 애초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아주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포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 미생물, 곰팡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다 이렇게 죽여버려서 없애버리는 거. 그리고 완벽하게 밀봉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이런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거. 이런 거 미생물 억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액상 스프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19세기 정도에 일어난 생물학의 큰 변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물체가 썩는다 이런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체는 그냥 저절로 썩어서 없어진다라고만 네. 생각을 했는데 19세기에 파스테르 이런 과학자들의 발견을 인해서 미생물이 침입을 해서 번식을 하면서 그 음식을 먹어치우면서 그게 변화하는 게 썩는 현상이지 아하. 세균, 곰팡이 이런 미생물의 유입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면 음식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거를 현대의 과학기술로 완벽하게 실현을 해서 우리가 언제나 맛있는 비빔면 먹게 해주는 그 기술이 이 액상 스프를 만드는 미생물 억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완전히 밀봉을 하고 동결건조까지 한 뭐 가로수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유통기한이 더 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만들 수 있죠. 네. 그럴수록 또 원가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야, 이 안에 과학이 있습니다. 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벌써 그렇군요. 백동현님이 왜 일반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이 더 맛있을까요? 이것도 뭐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맛이 기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네, 일단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끓는 물 그 자체의 온기 그대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익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잘 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발 자체를 일단 좀 가늘게 만듭니다. 네. 면발이 굵지 않아도 내부까지 다 익을 수 있도록 예. 표면적을 최대 이것도 참 물리학 화학에서 되게 많이 하는 그런 과학 이론, 공학 이론 중에 하나인데 표면적을 전체 부피 대비 넓게 외부에 노출되는 면적이 많게 하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거 과학 법칙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면발이 더 가늘게 만들어서 더 쉽게 익게 만드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거는 뭐 완벽한 기술적인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라면 회사의 분들이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봉지 라면보다 간을 약간 더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라면은 집에서 이렇게 평범한 식사로 먹는 것인 반면에 컵라면은 보통 야외에서 급하게 먹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정신없이 먹는 와중에도 뭔가 맛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컵라면 먹으면서 사람들이 특히 뭐 건강식을 따지고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집에서 라면 먹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라면은 확실히 너무 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짜게 하는 반면에 컵라면은 라면 간을 약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먹을 때 더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컵라면이 봉지라면하고 맛이 실제로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면이 잘 익으라고 밀가루뿐만 아니라 좀 더 빨리 반응하는 감자 전분 같은 거를 컵라면 만들 때는 좀 더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르네요. 이 과학. 아까 최경민님이 침대도 과학, 라면도 과학. 재밌게 들었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내일은 주말이 시작되죠. 토요일엔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이 방송이 됩니다. 위대한 투자가들의 삶의 철학을 담은 책 돈의 공식이라는 책을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봅니다. 투자 방법뿐만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철학, 생활 양식까지도 같이 배워보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함께해 주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